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도 춥고 사실 여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란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열심히 했고 꼭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알팀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하고요. 주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AI나 머신러닝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 박사과정 때 이제 반도체 공정 진단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건 해본 이력이 있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삼성전자에서 비슷한 일들을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하다가 그 뒤로는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머신러닝과 AI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고 효율을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성기석 대표와 함께 4년 전에 RTM을 창업했습니다. 네. 제목은 복잡하고 미세한 공정 데이터, AI 기반 이상 탐지를 통한 공정 수율 개선 및 사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에 강연에서는 좀 더 시장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가진 기술을 좀 소개해 드린다거나 혹은 그간 해결해 왔던 문제들을 간단히 좀 요약하되 핵심은 좀 명확히 짚으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업계에서 혹은 옆에 타 기업들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시고 우리 기업에 그러면 적합한 어프로치는 어떤 걸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수율 개선, 그러니까 뭔가 개선 그리고 최적화 이런 그 분야에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을 올리는 그런 절차인데요. 아마 저는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뭐 모의고사나 테스트를 풀어보고 거기서 틀린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어디를 틀렸고 내가 뭘 모르고 왜 모르는지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저희는 이제 높은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죠. 이런 그 절차와 사실 공정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성 대표 자료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솔루션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걸 저희는 1, 2, 3단계로 꼭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단계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내가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이것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었고 틀렸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채점지가 잘못됐던 거예요. 근데 그 공부했던 어떤 내용이 기존에 다른 걸 공부했던 것까지도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만도 못한 효과가 났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은 사실 뭐 학교에서 그 문제집을 풀 때는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제조업에서는 사실 비슷한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산한 이 제품이 불량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 원인을 막 공정에서 찾아서 원인을 분석해내고 레포팅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량이 아니었어. 레이블이 잘못돼 있었어.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1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일들을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제조업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검사 공정을 통해서 본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정확히 일단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채점지는 결코 틀려서는 안 돼요. 이 채점지가 정확히 맞춰져야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채점지가 틀리는 순간부터 그 뒤에 있는 최적화 과정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찾아냈다면 불량을 찾아냈다면 그 원인을 공정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설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어떤 관계를 만약에 설비나 공정단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면 제어함으로써 그걸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면 데이터나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팹과 팩토리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뭐 하나의 단위 공정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전체 공정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계별로 관련된 어떤 이슈들, 도입 절차들, 기술들,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품질 평가와 분량 검사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품질 평가와 분량 검사는 사실 뭘 개선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개선한 일이 아닌데 잘못된 어떤 품질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정상 제품들을 불량으로 판별했던 어떤 과거 오버킬들을만 잘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산성은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올릴 수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네, 검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육안으로 하거나 이미지로 하거나 하는 검사들이 존재하고요. 또는 이제 소음이나 진동 검사기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전기적 신호를 줘서 검사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검사 결과가 한 가지 숫자로 나와서 그게 어떤 스레숄드를 넘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검사라면 사실 뭐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치 않을 거예요. 다만 뭐 이미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이나 진동 데이터처럼 그 검사 결과 데이터에 대한 사람의 해석 혹은 어떤 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사 공정 관련해서 몇몇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을 한번 좀 현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경우에 육안으로 하지 않고 검사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검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성기석 대표의 발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몇몇 솔루션들이 잘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러닝된 형태의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쓰셨던 대부분 어떤 머신 비전의 솔루션들은 간단한 어떤 룰 베이스의 판단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술인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술들은 과검과 미검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문제, 아까 그 정상과 분량이 빨간색과 파란색 다트로 있고 어떤 직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죠. 고객들에게 분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 분량 기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오프 문제에 의해서 많은 불량품을 가져가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불량으로 검사한 걸 사람이 또 검사한다던가 이런 이제 리소스의 낭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검사 솔루션들은 대부분 이미지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솔루션들은 대부분 고객사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분량을 탐지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상단 어떤 영역에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검정계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이물이 떨어진 거니까 불량 이런 식으로 판단을 예를 들면 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좀 틀어지게 된다거나 혹은 좀 어둡게 찍힌다거나 하면 그 영역이 생각보다 어둡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불량은 아닌 거죠. 그런 이제 이미지 촬영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취약한 결과는 결국에 뭐 오버킬이나 언더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불량 유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까 그 룰 세팅을 했던 일들을 담당 엔지니어나 다시 또 그 벤더사를 불러서 세팅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1주, 검증하는데 2주, 안 되면 또 1주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AI라고 하는 기술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매우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던 그 양품과 불량품의 어떤 그 분포가 그려진 그림에서 라인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분류 바운더리를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어떤 로직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언더킬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오버킬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 노이즈 이미지에 취약하다는 점도 AI 기술은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귀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보면서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연역적으로 그 사전적 정의를 보고 배우진 않잖아요. 뭐 염색체 X, Y가 있으면 남자고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얘야 이건 남자고 저분은 여자야 이걸 계속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로직을 이제 만들어 나가죠. AI도 똑같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잘못된 어떤 기준이 머릿속에 생길 수 있어요. 뭐 어린 아이들한테 개, 고양이 한 5마리씩을 보여주고 맞추라고 하면 쉬운 문제들은 맞춥니다만 뭐 포메라니안 같이 약간 귀가 뾰족한 어떤 고양이 같이 생긴 걸 보여주면 어떤 아이는 개라고 잘 맞추지만 어떤 아이는 고양이라고 맞춰요. 왜냐?
내가 본 건 5장밖에 없고 내가 본 5장의 강아지는 귀가 전부 다 쳐졌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포메라니안이 개라는 걸 알려주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로직을 수정하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부족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이즈나 이미지 촬영 노이즈나 뭐 빛의 노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불량 유형에 대해서 세팅을 새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형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AI 기술은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훌륭합니다만 기업들이 이것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많은 또 난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학습해야 모델이 그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불량이고 어떤 것은 굉장히 미미한 불량이고 어떤 건 굉장히 잘못된 불량인지에 대한 레이블 데이터가 충분히 신뢰성 높은 상태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게 갖춰져 있다라는 뜻은 이미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대부분 어떤 육안으로 한 판단 결과라던가 혹은 기존의 룰 기반의 머신 비전이 판독했던 결과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조차도 계속해서 바뀌는 불량 기준. 어제까지만 해도 30 마이크로미터 이하였으면 불량이었는데 이제 너무 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32 마이크로까지는 정상으로 해도 기능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 31mm짜리는 언제는 불량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이고 막 이런 걸 학습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신뢰성 높은 상태로 올려주기 위해서 레이블링이라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한 리소스가 전혀 기업에서는 보통 준비되어 있지가 않죠. 안 그래도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빡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불량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검사 공정의 AI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솔루션 중에 지금 현재 1단계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단계에선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가 됩니다. 2단계, 3단계로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나 기술들이 다행히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나 툴을 기반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보통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펙 기준을 분석 기반으로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블링을 보통 만장에서 몇만 장 이상을 해야 99%를 할 수 있다던데 만장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예를 들면 500장, 1000장 혹은 10장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수의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부터 학습하고 거기서 나온 성능을 바로 이제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계속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레이블링 작업이 바로 우리 검사기의 성능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사실 저 단순한 노동 작업도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쟤를 레이블링 잘할 수 있을지도 작업자분들께서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량 기준이 변화되는 것도 과거의 많은 그 AI 모델들은 그래요.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복잡한 계산 후에 0.5라는 트레졸드를 두고 그거보다 낮으면 불량, 그거보다 높으면 정상.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량 기준이 30 마이크로미터에서 32 마이크로미터로 바뀌었어요라고 할 때는 그럼 그 0.5를 0.51로 바꾸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제조기업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는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트레솔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고 저희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뒷장에서 조금 상세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검사 단계에서 AI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난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될까가 일반적으로 어떤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브로셔를 보고 아 얘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이렇게 체크하고 아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성능을 만들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고자 하시는 문제가 명확히 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나 기존 솔루션은 어떤 문제를 자주 일으켰었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높은 성능의 모델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런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이 어떤 건지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계된 어떤 기술 안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또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3번이 안 적혀 있습니다만 인프라적으로는 실제 팹에 혹은 어떤 사무실에 MES에 ES에 연결돼서 동작하도록 할 때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가. 뭐 실제 AI 검사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를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겨서 불량이면 사상을 자동으로 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뭐 ES에 올려서 담당 엔지니어가 한 번 더 검토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어떤 설계의 요소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모델과 솔루션이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럼 그것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에 제품의 어떤 업데이트나 신규 불량의 어떤 발생 등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오판단이 나왔을 때 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정립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솔루션을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절차 중에 앞부분은 사실은 뭐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두 번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검사 쪽에서만 보면 아주 간단하게는 뭐 이런 기술들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어떤 사물을 이미지에서 찾아내는 거고, 세 번째는 키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저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물체의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뭐 이 외에도 그냥 머신 비전이라고 해서 그 룰 기반의 어떤 이미지 안에서 라인이나 텍스트나 뭐 사각형을 찾는다거나 이런 또 간단한 기술들도 존재를 하고요. 재밌는 사실은 뭐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어떤 기술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던 간에 대부분 여기 있는 기술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그걸 푸는 건 대부분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외관 검사를 하는데 불량인지 양품인지 그냥 분류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도 있지만 뭐 불량인 어떤 이물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죠. 뭐 푸는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뭐 특별히 차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요. 다만 저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 효용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량을 탐지한 다음에 가감 없이 불량들은 사상을 할 거고 나머지는 다음 공정을 갈 거고 죽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한다면 클래시피케이션도 충분히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뭔가 불량을 찾아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즈를 가지고 2차적인 어떤 검토를 하고 싶다던가 혹은 그 원인을 또 찾는 일을 뭐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좀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분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 그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람을 보고 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를 맞춰봐. 이거는 오브젝트 디텍션보다는 분류가 좀 적합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찾는 비슷한 문제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적으로 좀 넘어와 보면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어떤 제품의 표면에 어떤 뭐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사선으로 굉장히 많은 그 무늬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균일하게 돼 있어야 한다. 이런 거라고 하면
어떤 사선들을 일일이 오브젝트를 디텍션한 다음에 뭐 이런 걸 찾기보다 양부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이물이나 크랙 같은 거를 표면에서 찾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 게 좋을 거고, 혹은 얘가 어떤 구조적으로 틀어졌거나 돌아갔는지도 양불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 뭐 키포인트 디텍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있는 저 박스나 저런 키포인트 구조 있죠. 저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그 로드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레이블링을 하는 건 이미 시장에 많이 열려 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1000장 레이블링 해줘, 이런 것들은 뭐 장당 20원 이런 게 요즘 시중 가격이에요. 근데 저렇게 박스를 해줘 그러면 장당 60원 이렇게 가고요. 키포인트를 해줘 그러면 막 장당 500원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공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네, 근데 이런 기술들은 독립적으로 하나씩만 선택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제품의 어떤 확장이나 신규 불량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량 탐지된 이후에 우리 공정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태울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 끝에 저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의 뭐 뒷면 패널을 보고 우리가 불량을 검사하는 어떤 검사기를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카메라가 옛날 버전에는 뒤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개가 있고 지금 이제 3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하나 있을 때 뭐 불량을 찾기 위해서 여기 좌상단에 있는 뭐 카메라를 먼저 찾고 거기에 기스가 있는 걸 찾아라고 했는데, 짜잔 하고 이제 카메라가 2개인 걸 나오면 기존에 만들었던 그 불량 검사 모델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뭐 렉탱글이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서클을 찾아내는, 원을 찾아내는 뭔가 기술을 가지고 원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원을 찾아냈다면 그 원들 안에 뭐 기스가 있는지를 보는 모델을 만들어냈다면 향후에 뭐 카메라가 뭐 수개로 늘어나거나 혹은 카메라가 사라져도 모델이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리고 뭐 그냥 애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폰에서 뭐 사과 모양이 중앙에 있는데 사과 모양을 그럼 찾아내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찾아내고, 그 사과 모양이 뭐 불량으로 프린트 됐지는 않았는지를 판독하는 뭐 그런 모델을 만든다거나, 혹은 표면 전체에 그냥 이물이나 크랙이 있는지를 찾는 이런 모델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완성된 하나의 검사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 경험상 애플이 만들었던 아이폰 뭐 1부터 14까지 전부 다 하나의 모델로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개발해 나갈 거고, 현재 가진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지만 그걸 학습해서 미래에 나올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민을 좀 많이 한다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고민이자 의사결정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기술을 선택하고 나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뭐 발표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많아요라고 하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데이터는 많죠. 데이터는 많은데 첫째, 레이블이 없거나 둘째, 레이블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프로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학습하면 뭐가 나오죠? 기존에 가진 솔루션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들을 학습했으니까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이건 레이블링이라는 행위가 동반돼야 하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술과 프로세스의 조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해요. 완벽히 정상인 것들이 뭔지를 찾는 것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완벽히 불량이라고 하는 것도 제외하고, 다만 이건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찾아내야 아까 이제 성기석 대표 발표에서 나왔던 붉은색과 푸른색의 교묘한 경계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경계 부근에 있는 친구들의 양불 데이터 레이블링만 명확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서 담당 엔지니어 분께 피딩을 드리고, 그분이 예를 들면 뭐 하루에 10장씩 50장씩 레이블링을 하고 그것들을 학습한 거를
그 주에 모델의 성능 평가를 드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몇 주 반복을 하게 되면 과제가 솔루션 구축이 끝났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의 모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도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이 마련됐을 때는 충분히 그 데이터를 밝게도 만들고 돌려서도 만들고 뒤집어서도 만들고 크랙이 여기 있는 것도 만들고 저기 있는 것도 만들고 3mm짜리 크랙을 4mm로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기에 좋은 만큼 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에는 좀 아까도 빠져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실제로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이미지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올 거고 몇 개의 검사 설비를 한 대에 연결할 건지 검사 설비당 하나의 솔루션을 연결할 건지 혹은 라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오피스에서도 봐야 되니까 뭐 ES나 MES에 연결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워낙에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검사 택 타임이 몇 초, 뭐 몇 밀리세컨드 이하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프라적인 검토가 다 되고 나면 대부분 일들은 해결이 됩니다. 네,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 LED 아까도 보셨던 사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PCB 안에 굉장히 많은 칩들이 많게는 뭐 수백 개에서 더 많게는 뭐 2,000 몇 개까지도 하나의 PCB 안에 있고 촬영 설비가 그 PCB를 촬영을 하고 사진들은 저렇게 깔끔하게 찍히지 않습니다. 뭐 PCB의 왼쪽 좌상단을 찍는 거 한 번, 우상단 한 번, 좌하단 한 번, 우하단 한 번 이렇게 4장을 찍으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먼저 찾아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저 영역이 관심 있다고 하면 저 안에서 어떤 양불의 정의에 따라서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 LED 칩 같은 경우에 이게 접합을 해서 층을 올리게 되는데 접합이 잘 되지 않은 이제 영역을 보이드라고 부르고 그 보이드 영역이 어떤 비율 이상 높게 되면 접합이 잘 되지 않아서 불량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요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언더킬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품질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체 생산량의 약 5% 정도나 됐었는데 실제로 그 5%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면 50개가 불량이라고 나오는데 50개를 가지고 다 검사해 보면 실제 50개 중에 10개 정도만 불량이고 40개는 사실 다 정상이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니 이제 언더킬이 한 건, 두 건 생기는데 그건 더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오버킬 레이트를 84%에서 3%까지 떨어뜨리고 놀라운 것은 미검률까지도 더 낮추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사례의 경우는 검사된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 로직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결과를 다음 그 IMS 데이터를 통해서 불량들은 사상기로 넘겨서 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다음 공정을 가는 식으로 자동화까지 모두 처리가 돼서 이제 양산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보통 장당 한 20ms에서 50ms 안으로 양불 판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검사 장비 2대당 하나씩 솔루션을 연결해서 이건 뭐 택타임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버킬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생산성을 한 4% 정도 특정 제품군의 경우 높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 쉬운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완제품이 되기 직전에 어떤 그 LED 제품에 대한 외관 검사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불량의 유형이 되게 다양했어요. 뭐 크랙도 있고 뭐도 있고 뭐 7가지의 불량 유형들을 한 번에 찾아야 되고 하나의 제품은 여러 가지 불량 유형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뭐 아이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런 이제 LED 칩이 하나인 제품도 있고 2개인 제품도 있고 3개인 제품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좀 제품의 베리에이션이 모습이 좀 달랐던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기술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오버킬을 많이 개선하는 이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웨이퍼 척의 히터의 분량을 찾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흔히 많이 사용되는 분류나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저런 코일이 중앙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한 번에 제품을 다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분할된 형태로 찍혀 있는 데다가 그 코일이라는 건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여러 사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터로 코일만 찾아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코일과 저 실제 저 파이프와 사이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서 얘가 뭐 치우침은 없는지라던가 끊김은 없는지 이런 걸 찾아냈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뭐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키포인트 디텍션 중에 키포인트 디텍션 부분을 찾아서 파이프라인을 찾아내고 파이프라인과 코일을 둘 다 찾아내고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그 코일 간의 거리를 뭐 좌측 우측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내서 실제로 거기에 트레이숄드를 뭐 사용하시는 단위로 조절해서 모델 양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설비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았고 담당 이제 검사 엔지니어 분께서 육안으로 사실 검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람이 하게 되면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판단의 어떤 그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냈던 이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그 AI 도입을 위해서 페인 포인트들이 있고 그것들을 위한 솔루션들을 기술적으로나 뭐 프로세스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좀 노하우들을 담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허블 1.0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제 런칭을 임박해 둔 상태고요. 처음 런칭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플랫폼 형태로 스스로 데이터를 올려보고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단 10장의 분량 데이터만 있어도 모델링을 해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단계가 됐는데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1단계는 마쳤고요. 네, 좀 길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네, 2단계는 이제 분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그 원인을 공정이나 설비에서 찾아내야지 분량을 실제로 줄이는 거죠. 그죠? 앞에 말씀드렸던 수율을 개선하는 건 실제로 분량을 줄인 건 아니에요. 그죠? 잘못 판단했던 걸 판단을 개선하면서 수율을 높였던 사례고요. 아까도 보신 장표처럼 사실 제조업의 많은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설비가 준비되고 자재가 준비되고 그럼 저 설비를 이 자재를 가지고 어떤 레시피나 어떤 공정 세팅을 운영할 거를 결정한 다음에 공정이 운영되고 운영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그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나면 검사해서 그 결과를 판독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뭐 단위 공정일 수도 있고 연결된 뭐 수천 개의 공정을 요 하나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단계를 마치면 그 원인을 그 공정이나 설비에서 찾아내는 이런 분석을 하는 일들을 저희는 2단계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솔루션은 뭐 데이터 타입으로 보면 앞장에서 뭐 주로 이미지를 봤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뭐랄까요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들을 보고 있으니까 다양한 센서들이 뭐 예를 들면 뭐 10ms마다 찍히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게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 X를 가지고 Y, 그러니까 얘가 정상인지 불량인지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이런 분석들은 전부 다 해당 2단계 솔루션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불량 원인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뭐 양부를 예측하는 문제로도 사실은 뭐 활용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지나 타임 시리즈도 비슷한데 저희가 눈으로 보면 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대부분 다 높은 확률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왜 저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말했어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력이라고 예를 들면 부르는 거예요. XAI라고 하는 건 뭐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내가 A라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이 부분이 혹은 이 센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이야. 요 정도를 말하는 걸
XA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비해서 상당히 그 잘 알려진 처리 방법이나 모델링 방법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B2C의 뭐 사물 자동차를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수요도 저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연구들이 활발히 되어 왔지만 이렇게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조에서는 굉장히 흔한 데이터입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이 좀 더딘 상태고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좀 복잡한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 왼쪽에 있는 게 한 공정을 어떤 진행했던 센서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센서 데이터가 저게 정상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늘어지면서 천천히 올라갔어. 이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저렇게 피크를 찍는 부분이 되게 높게 피크를 찍었어. 이게 이상한 건지 혹은 실제로 공정은 플라즈마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 메인 공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메인 공정 그 옆으로 쭉 가는 거기가 중요한 건지 앞에 두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 공정만 가져와 봐도 그 SPC를 통해서 이런 바운드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바운드는 지켰어요. 지켰는데 어떤 데이터는 좀 많이 흔들리면서 지켰고 어떤 데이터는 그 바운드 안에서도 약간 우하향하면서 지나갔어. 이런 것들은 과연 무시해도 되는 건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끝이 없죠. 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뭐 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이번 데이터를 비교하고 싶은데 뭐 10ms씩 약간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밀렸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그냥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그 파형의 모양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건지 그 어떤 앰플리튜드나 그 크기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확언할 수 있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장에도 나왔습니다만 설명력을 높이면서도 그런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법으로 기본적으로는 모든 타임 시리즈에 대한 그 패턴을 인식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내는 기법들을 전처리 방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내게 되고 저걸 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뭐 밀리는 부분의 비교의 어려움이라던가 전체 뭐 공정 스텝 중에서 어떤 스텝이 좀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텝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그 스텝 정보를 가지고 그 저렇게 세그멘테이션 해놨을 때 원치 않는 어떤 그 분할이 되는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저런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내고 저렇게 전처리된 데이터 혹은 뭐 원본의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내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플라즈마 공정 장비 기업의 어떤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그 플라즈마 챔버는 진공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죠. 진공 상태로 진행된다 해도 그 안에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최소한 담보돼야 되는 그 진공 상태가 뭐 어떤 소스가 깨진다거나 오링이 좀 노후화된다거나 하는 일로 인해서 뭐 작게는 뭐 1mm 토로에서 많게는 막 100mm 토로, 500mm 토로 이상의 그 릭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 기업들은 실제로 이 챔버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뭐 30분씩 세워놓고 리키지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비효율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속적으로 공정을 진행하면서 저런 리키지를 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4시간 중에 30분이면 5%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생산성을 해당 단위 공정 안에서는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리키지를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X와 Y의 관계를 푸는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설비 파라미터만 가지고 처음에 도전을 했을 때도 그 리키지 레벨이 굉장히 클 때, 그러니까 크게 바람이 새고 있을 때는 탐지가
가능한 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그 리키지 수준이 점점점 낮아지면 아까 성기석 대표 발표에서 또 보셨던 것처럼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오버랩이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막 이제 10mm 토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해당 센서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센서를 이제 OES라고 하는 광학 센서를 좀 추가를 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걸 시도했고, 거기서 좀 높은 성과를 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장의 웨이퍼까지는 미스하는 걸 포함하면 거의 100%의 어떤 탐지 정확도를 내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이렇게 되게 돼서 만약에 리키지가 울리게 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리키지 체크하는 공정이 바로 다음에 돌게 돼서 더블 체크하고 그게 맞으면 그 리키지 레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큰 바람이 새고 있다면 어떤 소스를 점검하고, 그게 아니면 뭐 오링을 점검한다던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OES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파장을 검출을 해내는 건데, 그 파장마다 그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어떤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파장 피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그 챔버 안에 어떤 원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왜 내가 지금 얘가 릭이 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애칭 장비 안에서 그 애치 레이트를 추정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아까 뭐 이제 X와 Y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원하는 애치 레이트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제 불량이 되는 거고, 그 관계를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여기서는 기본 몇 가지 딥러닝 모델 중에서 센서 단위로 어떤 설명력을 낼 수 있으면서도 그 센서의 시간 단위로 뭐 A라는 센서가 뭐 12초 정도 지나서 어떤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애치 레이트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뭐 이런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모델을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애치 레이트가 초록색이고 이제 노란색으로 그 프레딕션한, 에스티메이션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꽤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것들이 이제 양산에 갔을 때 레시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 로버스트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설비 환경과 레시피를 바꿔가는 실험들을 이제 저희 고객 파트너사와 함께 실험을 함께 해가면서 해나가고 있고,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는 게 이런 기술들을 진보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허블은 이제 이미지 검사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고, 아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Y와의 관계를 찾아내서 그 Y의 관계를 예측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거나, 혹은 공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센서는 뭐고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센서를 뭔지를 알고 싶다거나, 혹은 영향을 주는 센서들 중에 어떤 구간이 의미 있다거나, 혹은 두 가지 센서가 서로 뭐 상관관계가 유지하는 게 의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전부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고, 문제마다 사실 그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데, 앞서 이제 1단계는 단계적으로도 1단계에 해당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도 사실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안에는 그 양품인지 불량인지 어떤 크랙이 있는지가 이미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답이 다 있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계가. 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X만 보고 Y를 맞추는 건데, X에는 Y라는 답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의 영역이고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 X라는 것이 Y랑 실제 관계가 있는 센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도 성능의 차이가 뭐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두 가지는 굉장히 좀 문제의 난이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솔루션들은 제조기업의 많은 그 영역에서 이미 그 활용이 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2단계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의 어떤 난이도나 제품의 특징, 공정의 특징에 따라서 뭐 꽤 의미 있는 실적을 낸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에 머물러 있는 이런 도메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도 이번 아폴로를 통해서 한 어떤 그 IDM사와
양산에서 검증을 해내는 것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좋은 실적을 낸다면은 저희도 의미 있는 좀 발전을 해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길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최적 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까지도 찾아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제어를 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솔루션은 많은 제조기업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 쪽에서는 2단계 솔루션에서도 사실 아직 이렇다 할 뭐 성과를 낸 곳이 또렷하게는 없는 게 수준입니다만 벌써 이제 3단계 최적 제어를 해나가고 있는 도메인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공정 난이도가 쉽고 계측은 많이 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매체를 통해서 보기에는 그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 중에서도 제어를 그 머신러닝 모델에 맡기는 곳도 이미 있다고 본 적이 있고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터리를 코팅하는 간단한 공정인데요. 저 코팅을 굉장히 유니폼하고 평평하고 얇게 어떤 깔아야 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그 제어를 한 이력이 있고 그 제어한 것들이 잘 제어됐는지를 보는 실측한 이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제어한 이후에 검사를 한 어떤 계측 이력이 세 가지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어와 실측과 계측 간의 어떤 관계를 찾아내게 되면 우리가 계측했더니 이게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좀 울퉁불퉁하게 됐어. 그러면 어떤 제어가 필요한지를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물론 1단계, 2단계가 완료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단계 모델을 개발하려면 1단계, 2단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코팅 결과를 이제 계측을 계속 검사를 하는데 잘 검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된 결과를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좋고 제어하기 편한 형태로 좀 프로파일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똑같이 울퉁불퉁하게 됐다고 해도 가운데가 솟은 게 있고 좌가 솟거나 우가 솟거나 다 같이 꺼졌거나 굉장히 이런 다양한 형태로 프로파일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두면 이후 단계에서 굉장히 좀 어프로치가 용이해지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액션 프로파일링이라는 데서는 그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변수와 계측 변수와 최종적으로 그 검사 Y와의 관계를 좀 분석해내는 2단계 그 모델링과 유사한 형태의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올리면 코팅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더라.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제어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뭐 A라는 변수를 일로 올렸을 때 B라는 변수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작동하기도 하고 반대로 작동하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제어 변수들의 어떤 교우 관계를 같이 분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분석해 내고 나면 실제로 우리는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제어 형태가 뭔지를 사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다만 그쪽으로 바로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자전거를 타는 걸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쭉 가고 싶은데 똑같이 페달을 밟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혹은 어떤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약간 주춤하는 어떤 이런 계측이 발생하죠.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다시 꺾어서 얘를 똑바로 세워서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게 어떤 이런 제어의 간단한 컨셉이랑 거의 똑같은 것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왼쪽으로 많이 쓰러졌을 때 우측으로 많이 돌려야 얘가 똑바로 쓴다라는 게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핸들을 우로 돌리면 자전거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 우린 조금씩 우측으로 돌리면서 얘를 똑바로 가도록 이제 제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어 단계에서는 저런 액션을 좀 더 뭐랄까요? 그 스텝 와이즈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많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제어 문제를 풀게 되면 실제 제어 변수와 계측 간의 관계를 바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제어 파라미터 4개가 있는데 11 어떤 값으로 제어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찾아내면 그러면 이 결과를 이렇게 평평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합니다만 아까 자전거 얘기도 그랬고 여기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얘기했던 게 똑같이 제어를 하고 똑같은 장비를 쓰고 똑같은 레시피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계측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스태틱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컨트롤에 해당하는 영역은 아니고 어떤
좀 첫 번째 어떤 세팅 값이나 레시피를 정할 때는 저런 어프로치를 쓰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저렇게 해서 찾아낸 그 제어 값으로 운영을 하다가 계측을 하는데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떤 다이나믹한 그 제어의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어 값별 계측 값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어 값의 변화에 대한 그 계측 값의 변화를 모델링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네, 그렇게 찾아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퉁불퉁한 데이터를 정확히 펴기 위해서 어떤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고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저것들을 계속 제어해가고 계측해가면서 원하는 품질로 자전거를 똑바로 세우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어 관련해서는 그 강화 학습이라고 불리는 그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강화 학습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제어 값을 이렇게 바꾸면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화학적으로나 뭐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운 게 그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의 많은 환경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사실 데이터를 기반해서 저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고 하면 앞장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과 사실 거의 동일한 형태의 분석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렇게 되면 3단계까지 솔루션이 완성이 되는 어떤 사례를 다소 파편적입니다만 보시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장이나 팹에도 어떤 단계의 솔루션을 어디다 접목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 2, 3단계 팹 솔루션들이 잘 구축된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던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공정이 최적화되는 저절로 최적화되는 이런 미래 팹이 다가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은 부분에서 AI 기술이 제조업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접목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TM의 박진우였습니다.